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 10쪽. 기타 아오야마의 주택가. 자칫하면 못보고 지나치기 쉬운 골목 안에 고즈넉이 무라이 설계사무소가 있다. 콘크리트로 된 단독 건물로 처마 밑에 자동차 세대분의 주차 공간이 있다. 매년 7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기타 아오야마 사무소는 반쯤 개점 휴업 상태가 되는데 기타 아사마에 있는 오래된 별장지, 통칭 아오쿠리 마을에 있는 여름 별장으로 사무소 기능이 옮겨가기 때문이다. 16쪽. 그렇게 큰 집만 설계하다가는 스케일 감각이 이상해지거든. 혼잣말처럼 이구치 씨에게 이야기한 것이 진짜 이유였다. 1960년대에 들어서고 나서 몇 년간 국가가 관여하는 대규모 공사를 위촉받아 침식을 잇고 일했지만 설계 방침을 둘러싸고 담당 부서와 대립하다가 굴복하는 일이 잦았다. 그러니만큼 미국에서의 경험과 평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버팀목이 되었을 것이다. 같은 시대에 활약한 대부분의 건축가는 미래지향적 도시론이나 문화론을 웅변하면서 잇따라 공공건축을 낙찰했다. 한편 선생님은 설계 경합을 전제하는 공공건축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원래가 튀는 건축론을 피력하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미디어가 다루는 기회도 저절로 적어졌다. 그러나 나는 그 시절의 선생님 건축을 10년, 20년 뒤에 직접 보고 돌아다니면서 무라이 슌스케라는 건축가가 묵묵히 계속해온 일에 되었다. 고도 경제성장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안이한 자기 과시욕에 구애되지 않고 실질적이면서도 시대에 좌우되지 않는 아름다움을 지닌 그러면서도 사용하기 편리한 건물을 무라이 슌스케는 하나하나 만들어내고 있었다. 30쪽. 1960년대에 들어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구치 씨는 설계 현장을 떠나 전체적인 스케줄이나 재정관리, 고객과 건설회사와의 금전교섭 등 실무 전반을 다루게 되었다. 선생님보다 6살 연하로 가구 디자이너인 한스 베그네르와 동갑내기이다. 다스노 긴고가 설계한 도쿄역이 낙성한 1914년 3월에 태어났고 그 넉 달 뒤에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다. 내 생일은 다나카 경철도가 개업하기 꼭 일주일 전이었어. 라는 것이 이구치 씨가 즐겨 쓴 대사였다. 선생님이 말이 없어서 이구치 씨가 달변이 되는 건지 이구치 씨가 달변이니까 선생님이 점점 과묵해지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서로를 보완하는 좋은 짝인 것만은 틀림없었다. 33쪽. 이용자가 준 것이 결정타가 되어 1964년 폐선되었다. 도카이도 신칸센이 개통된 해였다. 선생님은 마차가 사라졌을 때보다도 더 아쉬워했다. 그러나 즈음이 아오쿠리 마을이 가장 활기에 넘치던 좋은 시절이었다. 별장 주인들이 나이가 들어 이윽고 유명을 달리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서고 나서다. 별장은 상속되자마자 쓰이지 않는 일이 빈번해졌다. 사람이 드나들지 않게 된 것은 마치 선반에 놓인 채 잊힌 복숭아나 같았다. 순식간에 상하고 녹아버린다. 주위 숲도 손질을 게을리하면 1년이면 울창해지고 마당은 잡초가 무성해진다. 통풍을 시키지 않는 건물은 눈 깜짝할 사이에 곰팡내가 난다. 천장에는 시커먼 개미집과 벌집 덩어리가 달라붙고 덧문 두껍 다지에는 새가 둥지를 든다. 외벽은 딱따구리가 구멍을 뚫고 지붕에 비 새는 곳을 내버려두면 방바닥을 비집듯이 버섯과 양치류가 염치 없이 자란다.
그런 서글픈 산장은 1960년대에는 아직 거의 없었다. 주민 모두가 아오쿠리 마을을 자주 찾았고 봄에는 통풍을 시키고 마당 손질을 열심히 했다. 여름 별장 부엌에 놓인 커다란 냉장고 옆구리에는 20년 전에 누렇게 바른 주거 표지 지도가 붙어 있다. 나는 그 지도를 보는 것이 좋았다. 주인 이름이 별장 구획안에 인쇄되어 있어 작가, 화가, 음악가 등 알만한 이름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다. 그 낡은 지도를 보고 있으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아오쿠리 마을의 반들반들한 바퀴 자국이 눈앞에 떠오르는 것 같았다. 59쪽. 설계 작업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조용했다. 플랜이 확정되면 계산하고 오로지 선을 긋고 다시 선을 긋고 체크를 받고 재검토하고 다시 선을 긋는 그 일련의 되풀이였다.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단 한 명인 이구치 씨가 외출이라도 하면 티타임이 되어도 소곤거리는 대화가 드문드문 오갈 뿐이었다. 아직 긴장하고 있던 나로서는 우치다 씨의 한없이 확대되는 잡담과 유키코가 내는 작은 웃음소리가 구원이었다. 여름 별장은 마리코가 온 뒤로 티타임도 식사 때도 갑자기 떠들썩해졌다. 기타 아오야마 사무소에서는 고객 상담을 별실에서 하기 때문에 설계실은 한층 더 조용했다. 그러나 기본 설계가 완성됐을 때쯤부터는 고객과의 직접적인 의논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선생님은 여러 번 그렇게 말했다. 기본 설계에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남으면 실제 설계 단계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니까 정말 이해할 때까지 정성을 다해서 설명하는 게 좋아. 말이 많지 않은 선생님이 입에 담는 말들은 유창하고 능숙한 말보다 고객의 마음에 확실하게 각인되었다. 59쪽에서 62쪽. 설계하는 사람들이 건축주를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 설명된 부분. 잘된 집은 말이야. 우리가 설명할 때 했던 말을 고객이 기억했다가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게 되지. 우리 건축가들의 말이 어느 틈엔가 거기 사는 사람들의 말이 되어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성공인 거지. 기본 설계 도면이 완성되면 다음은 모형을 준비한다. 설계도의 근 선만으로는 완성된 모습을 입체적으로 상상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모형을 곁에 두고 도면을 펼쳐놓고 설명하는 것도 예상보다 훨씬 어렵다. 고객은 말에 의지하기 때문에 설계 담당자의 설명을 요지부동한 증거처럼 인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떠오른 생각을 경솔하게 얘기했다가는 나중에 혼쭐이 날 수도 있다. 도면도 모형 만들기도 고객에 대한 설명도 혀를 내두를 만큼 능숙한 이가 우치다 씨였다. 모형을 양손에 들고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고 때로는 지붕을 떼어내 눈높이까지 들어 올려서 모형 속을 들여다보게 한다. 모형에서 도면으로 되돌아가 다시 모형을 가리키면서 알기 쉬운 말로 보충한다. 그렇게 완성 당시에 고객이 보게 될 유리창으로부터의 경치라든가 겨울 햇살이 어떻게 방 안쪽까지 들어오는가를 생생하게 상상하게 만든다. 선생님에게 배운 방법은 물론 아니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선생님과 우치다 씨는 확실한 공통점이 있었다. 관념적인 말, 추상적인 말은 사용하지 않았다. 둘 다 어디까지나 구체적이고자 노력했고 고객을 전문 용어로 얼떨떨하게 만드는 일 따위는 결코 하지 않았다. 겨우 그 지점까지 도달하고 실시 설계에도 모형에도 담당자의 설명에도 아무런 실수가 없다고 치자. 그래도 여전히 일은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다. 고객 입에서 의논을 거듭한 사항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주문이 튀어나올 때가 있기 때문이다. 새 주문이 전체 계획과 모순되거나 예산을 훨씬 더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소를 하나하나 분류해서 플랜을 수정한다. 그럴 때는 먼저 가능한 한 자세히, 구체적으로 희망사항을 얘기해달라고 부탁하는 편이 좋다. 중간에 끼어들어 이쪽 의도를 설명하는 짓은 금물이다. 이론만 따져서 설명하면 당신은 무식해 라고 지적하는 것이나 매한가지라 고객은 상처 입고 화를 내기 시작한다. 역시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은 경청이다. 자기 스스로 모순을 알아차리게끔 바깥쪽 해자부터 잘 메워가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스케줄을 곁눈으로 노려보면서 때로는 고객과의 인내심 경쟁이 된다. 유키코가 대단하다고 느낀 것은 그 인내 경쟁에서 지지 않는 점이었다. 수동적으로 보여도 마지막에는 자기 계획을 부드럽게 통과시켜낸다. 담당자가 아직 20대 중반의 여자인 경우 선입견으로 고객이 불안감을 품기 쉽지만 유키코는 한번 진득하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신뢰를 쉽게 얻는다. 까다로운 고객과 전화하는 유키코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설득하려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렇지만 상대방은 유키코와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 스스로 대답을 찾은 듯했다. 작지만 잘 들리는 목소리로 얘기하는 유키코는 상대방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경쾌하게 소리내어 웃었다. 목소리란 참 이상하다. 목적도 마음도 그대로 드러난다. 유키코의 온갖 것이 목소리에 깃들어 있는 것 같고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목소리는 사람을 잘 설득한다. 귀에 쉽게 들어오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여전히 설명으로는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조금 남는다. 그 조금 남아있는 것이 사람을 매료시킨다. 말의 의미, 그 자체보다도 소리로서의 목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유키코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유키코의 목소리를 모아두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유키코는 선생님한테도 각각의 사원들한테도 신뢰를 받았다. 온화하고 정확한 일처리가 그 목소리에 묻어났다. 그러니까 나는 유키코를 눈으로 쫓지 않았다. 다만 귀는 유키코의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다. 81쪽에서 82쪽. 선생님 건축에 들어서면 아무도 큰 소리를 안 내게 되지. 마음이 포근해지는 촉감이라든가 부드럽게 들어오는 광선이라든가 늘 쓰는 사람이 한참 지나서 겨우 알아챌 수 있는 장치들은 소곤소곤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어오는 것이나 같으니까. 사람 목소리도 거기 맞춰 작아지지. 아스카야마의 디테일은 하나부터 10까지 중얼거림 같은 것인지도 몰라. 과연 몇 사람이나 그 중얼거림을 알아차릴까 하는 문제는 있겠지만 매미도 저렇게 큰 소리로 오는 것은 목숨 걸고 암컷을 부르고 있기 때문이야. 작은 소리로 울면 알아주지 않거든. 이번 도서관 경합은 작은 목소리로 하다가는 질지도 몰라. 선생님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인 척하고 계시지만 새벽 5시부터 일어나시는 것 치고는 산책 시간이 점점 짧아져서 6시에는 소장실에 틀어박히시지. 작년 여름하고 무척 달라. 푹 잠들어 있다고 생각한 우치다 씨가 선생님 기상 시간을 알고 있는 것에 놀랐다. 자네한테는 첫 여름이지만 사무소로서는 이 여름이 분명한 분수령이 될 거야. 우치다 씨는 후나야마 게이치가 경합에 참가한다는 것을 알고 난 뒤 선생님이 뭔가 변했다고 덧붙였다. 현대도서관은 꼭 맡고 싶은 일이지만 그렇게 되면 사무소도 지금까지랑 똑같아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애써서 평정을 유지하려는 선생님의 긴장감을 나는 새삼스럽게 느꼈다.
106쪽. 우치다. 먹고 자고 사는 곳이라고 한 것은 참 적절한 표현이야. 이들은 뗄 수 없는 한 단어로 생각해야 돼. 먹고 자는 것에 관심 없이 사는 곳만 만들겠다는 것은 그릇만 만들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나는 부엌 일을 안 하는 건축가 따위 신용하지 않아. 부엌 일, 빨래, 청소를 하지 않는 건축가에게 적어도 내 살집을 설계해달라고 부탁할 수는 없어. 114쪽. 우치다. 간단하고 간결하다는 것은 사람을 가리지 않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설명하지 않아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저절로 알 수 있으니까 말이야. 건축에서 사소한 장치를 생각할 때도 사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그 장치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상적인 거야. 취급 설명서 따위 붙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우위라고. 119쪽. 선생님이 입을 열었다. 책을 테마에 따라 배열하는 것은 진지하게 생각할 만한 가치가 있어. 종래의 도서관은 책 선택을 이용자에게 맡기는 수동적 시스템이었지. 책을 빌리러 오는 이용자에게는 찾는 책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니까. 국회 도서관쯤 되면 국가의 지적, 문화적 재산을 모두 소장하는 것이 최대의 역할이지. 그러나 이렇게 방대하게 책이 간행되고 있는 시대에 19세기의 도서관 같은 컨셉으로 하다 보면 사장되는 책이 늘어갈 뿐이야. 이용자들이 이거다 할 만한 새로운 제안이 필요하지. 다만 이런 제안은 말로 설명하는 것만으로 납득시키기 어려워. 건물 디자인 그 자체로 설득해야 해. 무엇보다도 설득력을 지니는 것이 디자인이라는 생각은 늘 선생님 설계의 중심에 있다. 책 대출은 안 하는 거죠? 유키코가 물었다. 그 건물에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떻게 이용될 것인가가 설계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러나 작품성을 우선하다가 사용할 때의 편리성을 희생한 건축물이 놀랄 만큼 많다. 구조도 플로어 플랜도 쓰는 사람의 편의를 위하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라이 설계사무소의 굳건한 원칙이었다. 주택을 설계할 때 선생님이 의뢰인과의 대화에 놀랄 만큼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도 그 때문이다. 선생님은 몇 안 되는 자작 해설에서 가족 구성이 같다 하더라도 맞벌이 부부의 집과 전업주부가 있는 집은 자연히 플랜이 달라진다고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놓치기 쉬울 만큼 평범한 말로 얘기되는 법이다. 유키코의 질문은 기본적으로 대출을 하지 않는 국립국회도서관이 염두에 있어서 한 것이었을 것이다. 139쪽에서 140쪽. 선생님이 중얼거리듯이 얘기하기 시작했다. 도서관 같은 공공건축물은 이용자가 직접 부탁하는 일이 없어. 거기에는 반드시 공무원이 있고 예산이 있지. 위원회 멤버들도 당연히 여러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나라에 위신을 건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아. 하물며 공무원의 인맥이나 공로의 집대성이라는 이야기는 농담도 되지 않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드니까 이 시설은 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전혀 쓸모가 없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지. 또 하나 건축가란 말이야. 역시 후대까지 기억되는 건축물을 만들지 않으면 주어진 역할을 다한 것이 못 돼. 그것은 관공서, 시설관리과든 종합건설사든 똑같아. 전화국이든 우체국이든 저절로 감탄이 나오는 건축물이 있어. 건축가가 누군지 모르는 언제 누가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설계했는가 상상하게 된다면 정말 멋지지 않겠니? 국립현대도서관을 어디에서 수주하게 될지 모르지만 실현되지 못하더라도 플랜은 남겠지. 낙찰받지 못하더라도 젊은 건축가들이 이쪽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할 만한 것으로 만들고 싶네. 건축가가 죽은 뒤에 완성되는 건물도 있으니까 말이지. 구겐하임 미술관은 선생님이 사사했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죽고 반년 뒤인 1959년에 준공되었다.
의뢰받았을 때부터 16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였다. 145쪽. 손이 닿는 부분은 현관, 손잡이 빼고는 나무가 좋아. 선생님이 말씀하신다. 현관문은 안과 밖의 경계선이니까 금속을 쥐는 긴장감이 있는 편이 좋지. 밖에 있는 문 손잡이가 나무로 되어 있으면 실내가 밖으로 삐져나온 것 같아 뭔가 쑥스러워. 146쪽. 선생님이 손을 보신 것은 우치다시 디자인을 좀 더 세련되게 연마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좀 더 투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완성된 것을 보면 원안보다 좀 더 합리적이고 쓰기 좋은 형태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신경이 구석구석 미친다는 것과 신경질적인 것이 어떻게 다른가? 선생님이 덧붙인 선에 그 대답이 보이는 것 같았다. 201쪽. 선생님의 설계에는 고객의 삶에 맞추어 익숙해져 가게 종이를 이어붙일 때 풀칠하기 위해 남겨두는 부분 같은 것이 있다. 213쪽. 잠자코 듣고 있던 이구치 씨가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는 마리코에게 홍차를 한 잔 더 부탁해도 될까요? 하고 정중하게 말했다. 유키코가 일어나서 마리코와 함께 부엌으로 내려간다. 유키코는 언제나 몸이 먼저 움직인다. 나는 두 사람의 등을 눈으로 쫓았다. 237쪽. 우치다 씨의 말대로였다. 요컨대 선생님 설계는 수줍음이야. 건축은 애당초 수줍음이라는 단어에 대이어 같은 면이 있잖아. 여발화한 듯이 어떤 지점에선가 의표를 찌르려 하지. 그러나 선생님 건축은 눈에 안 띄게 조심조심 신경 쓰고 있어. 그렇지만 이번 플랜은 보기부터 새로워. 이목을 끌지. 후나야마 게이치가 보면 당황할 정도로 말이야. 다만 이 새로움이 경선에서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그건 모르겠어. 클라이언트는 그 사람다운 플랜을 상정하고 지명했을 테니까. 그렇지만 가만히 보면 무엇보다 쓰임새가 좋아요. 동선 계획에도 무리가 없고 역시 선생님 아니면 내지 못할 플랜이에요. 그야 그렇지. 우치다 씨는 가구는 정통한 쪽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내 생각 따위는 없어. 어느 쪽이어도 상관없어. 둘 다 할 수 있지. 나는 선생님이 원하시는 것을 만들고 싶을 뿐이야. 239쪽에서 240쪽. 독서대 같이 작은 것도 건축이죠. 지탱하기도 하고 접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밸런스도 중요하고 얼마나 쓰임새가 좋은지는 설계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무라이 선생님한테는 인사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주저했지만 유키코 씨가 도와준 것도 인연이 아닐까 해서. 노미야 하루에는 유키코를 보고 나를 봤다. 유키코가 알아듣기 쉬운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저희도 마침 새로운 독서대를 고안해야 해요. 노미야 하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필 이 타이밍에 하고 나는 생각했다. 지금은 새로운 일을 맡을 처지가 못 된다. 그런데 유키코가 간단하게 웃는 얼굴로 승낙하고 말았다.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선생님이 둘이 응대하라고 한 것은 도서관 가구 담당팀에게 스터디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고쳐 생각했다. 267쪽. 본인이 삼가서 잠자코 있는 것하고 그저 멍하니 있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한테는 똑같아요. 나는 꽃에도 열심히 말을 걸어요. 아무 말 안 하고 돌볼 때보다 훨씬 더 예쁜 꽃을 피워주니까. 정말이에요. 후지사와 씨가 방긋 웃었다. 그렇지만 우치다 씨는 말없이 해요. 부엌 오븐 주변이 덜컹거렸을 때도 레인지 후드부터 서랍까지 전부 새로 조정해 주었지요. 아무 데서나 그렇게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특별 케이스예요. 우치다 씨가 쑥스러운 듯이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271쪽. 후지사와 씨 저택 설명.
큰 집이라고 해도 모든 것이 밝고 넓으며 공적인 공간으로 하지 않은 것도 선생님이 만드시는 주택답다. 열린 곳도 마음껏 열고 닫을 곳은 닫는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기분이 좋아서 주절주절 말할 때와 멍하니 혼자 있을 때, 이불을 뒤집어 쓰고 훌쩍거릴 때,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이는 것이 인간이니까 방도 거기에 맞춰 역할을 분담하는 게 좋다고. 2층 거실 겸 식당 난로 뒤편에 우리가 얼굴을 씻은 세면장과 나란히 후지사와 씨 침실이 있었다. 침실에는 거실 겸 식당 난로와 등을 맞댄 자그마한 난로가 있었다. 창 너머로 아사마산을 볼 수 있는 욕실도 있다. 작은 문을 열자 1인용 파우더룸이 나타났다. 부엌을 사이에 끼고 남쪽에는 안락한 분위기의 서재가 있다. 창문 아래를 내려다보면 꽃밭이다. 이 커다란 별장에서 후지사와 씨가 일상을 보내는 장소를 가능한 한 모아놓았음을 알 수 있다. 281쪽에서 282쪽. 한편 책장에 고이는 먼지나 책에 생기는 곰팡이, 종이를 상하게 하는 조물 제거하는 과제에서는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다. 우치다 씨에게 말했더니 모형을 만들어서 실험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유키코와 둘이 착수한 참이었다.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공간에는 어쩔 수 없이 먼지가 쌓인다. 가을에서 겨울에 걸쳐 입는 옷이 울 소재 중심이 되면 먼지 양은 한층 더 많아진다. 책 윗부분과 책장 뒤쪽 틈에는 먼지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쌓여간다. 온도는 물론 습도 관리가 중요하지만 장마철에는 에어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여름에는 사람 손에 땀이랑 기름기가 늘고 책에 부착하면 곰팡이의 영양원이 된다. 고인 먼지는 벌레에게 절호의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고온다습한 몬순 기후인 일본 도서관에서는 제습이 설계 조건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이다. 먼지도 곰팡이도 얼룩도 권연벌레 등의 해충도 공기 흐름에 약하다. 미풍이 책장을 빠져나가게끔 설계하면 고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책장을 등판으로 완전히 막으면 바람이 빠져나갈 곳이 없다. 등판 위와 아래를 잘라서 공기가 흐르게 만들고 보통은 천장에 다는 배기그릴을 책장 뒤쪽 바닥면에 슬릿 형태로 설치하면 어떨까? 국회도서관 책장 제일 아랫단이 마루에서 20cm 정도 높이로 설정된 것은 습도와 먼지, 곰팡이에 대한 대책이니까 마룻바닥으로 나가게 하는 배기는 합리적이다. 책장을 경유해서 마룻바닥으로 향하는 공기 흐름을 만들 수 있으면 먼지는 책장에 쌓이지 않고 바닥에 떨어져 그대로 배기 그릴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공기 흐름을 싫어하는 곰팡이나 벌레에게 책장은 늘 바람이 부는 고약한 환경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내 아이디어였다. 286쪽에서 287쪽. 소장실에 가서 선생님께 아이디어를 구두로 설명하고 나서 스케치 레벨의 도면을 보여드렸다. 모형도 만들어 두었으니까 아무 때라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씁쓸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스태킹 체어 도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 나는 몸이 굳어져서 말했다. 죄송합니다. 이제 곧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늦잖아. 뭐가 문제인가? 좌명과 다리 각도가 잘 안 된다고 답했다. 그게 자네 혼자 결정할 일인가? 왜 보이고 의논하려고 하지 않는 거야? 엄한 목소리였다. 죄송합니다. 고객이 있고 기일이 있어. 건축가의 일이란 그런 거야. 네. 선생님은 노안경을 벗고 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한 점의 틈도 그늘도 없는 완벽한 건축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 그런 것은 아무도 못 만들어. 언제까지나 주물럭대면서
상대방을 기다리게 할 만한 것이 자신한테 있는지 그렇게 자문하면서 설계해야 한다네. 지금의 나한테 누군가를 기다리게 할 만한 것이 있을 리가 없다. 고객이 시키는 대로 납기를 지키기 위해서 일하는 건 물론 아닐세. 만일 고객이 불평하거나 변경해달라고 했을 때 마감 임박할 때까지 주물럭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자네가 잘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런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라도 늘 시간은 봐둬야 하네. 그런 의미에서 건축은 예술이 아니야. 현실 그 자체지. 선생님은 양쪽 손가락으로 눈 위를 꾹 누르고 나서 다시 말했다. 설계사무소가 있는 것은 한정된 시간을 사람 수로 늘리기 위해서이기도 해. 혼자 하면 하루 걸릴 일이 둘이 하면 반나절이면 끝나지. 도서관 설계 같은 것은 나 혼자 하다가는 5년이 지나도 안 끝나. 내가 자네들한테 맡기는 것도 자네들이 나한테 맡기는 것도 협동이라는 거지. 제자니 보스니 하는 상하관계하고는 별개야. 신뢰지. 그렇지 않으면 같이 일할 수 없어. 나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선생님 손에 놓여 있는 오래된 책상에 세련되고 윤기 나는 나뭇결을 가만히 보고 있었다. 눈을 내리깔 건 없어. 네. 선생님은 엄격한 얼굴을 풀고 어색하게 웃으려고 했다. 눈에는 이미 녹이는 없어지고 어느 틈엔지 부끄러워하는 듯한 기색이 있었다. 307쪽. 마리코는 아오쿠리 마을이 해가 갈수록 쓸쓸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시골을 싫어하는 엄마는 훨씬 전부터 안 왔지만 나도 고등학생이 됐을 쯤부터는 거의 안 오게 되었으니까. 1세대인 별장 주인들이 늙어가면서 먼 별장에 오기를 귀찮아하기 시작했고 한편 아이들은 부모처럼 퇴색한 세상을 벗어나 새롭고 선명한 세계를 좋아하게 되었다. 아오쿠리 마을도 그렇게 해서 점차 활기를 잃어갔다. 348쪽. 국립현대미술관 책장 계획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무라이 선생님이 책장 높이를 단단 낮추자 지시에 대한 도루군의 말. 점심을 사이에 끼고 작업에 착수했다. 완성된 책장을 깎으면 위쪽 판때기가 접착제 흔적이 남기 때문에 다시 만들기로 했다. 책장 한 단분의 용적과 책 수장량을 산출하기 위해 수없이 계산을 되풀이한 일을 생각하고 잠시 망연자실해진다. 그러나 마음을 고쳐잡고 큰 책상의 빈 공간에서 새 모형에 착수한다. 스틸렌보드를 부품별로 잘라가는 동안에 내가 선생님하고 함께 여름 별장에 온 의미가 겨우 분명해진 것 같이 느껴진다. 어느 틈엔가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무언가가 뒤집어졌을 때 작업이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그것이 확실하게 구원이 된다. 당황하지 않아도 돼. 아직 시간은 충분하니 천천히 하면 돼. 그렇게 말하고 선생님은 거실로 내려갔다. 352쪽에서 354쪽. 유감스럽지만 어쩔 수 없지. 우치다꾸는 독립할 힘이 있어. 틀림없이 뛰어난 건축가가 될 거야.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야. 다만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말을 이었다. 우치다꾼에게는 조금 선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이야. 나는 잠자코 듣고 있었다. 불합리한 것이나 억지 등 여러 가지 일에 정면으로 부딪혀야만 할 때가 있지. 그것이 건축가의 일이야. 엔진 소리만이 차 안에 울리고 있었다. 우치다꾸는 셔터를 내려버리니까 말이야.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무감각하게 해놓고 불합리하거나 억지를 잠자코 받아들이려는 성향이 있어. 자기가 다치지 않고 잘 흘려보내기 위한 방위책일지도 몰라. 그러나 그래서는 오히려 상처를 입는 결과가 되거든. 선생님은 나한테 아니라 이 자리에 없는 우치다 씨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 일을 되풀이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이 하고 싶지 않은지 점차 모르게 돼. 알겠나? 네.
말도 안 되는 것에 밀릴 때도 있겠지. 상대방이 있는 일이니까. 다만 마지막에는 밀린다 해도 자기 생각은 말로 최선을 다해 전달해야 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건축이 아무 데에도 없게 돼. 자기 생각을 자기 자신조차 더듬어갈 수 없게 된다고. 나는 전후 건축가 가운데서 아마도 그 누구보다도 말수가 적고 기록으로 남긴 것도 셀 수 있을 만큼밖에 안 되는 선생님이 분명하게 언어화해서 전달해온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우치다 씨도 안다. 무라이 설계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아는 일이었다. 그것이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냐고 물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 실제로 남는 것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도면과 건축뿐이니까. 착한 이식군, 자네는 여차할 때 제대로 주장할 수 있겠나? 선생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아직 모릅니다만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자네는 부드러운 얼굴을 하고 있지만 의외로 완고하니까. 웃음을 머금고 선생님이 말했다. 그 완고함을 소중히 지키도록. 차가 헤어핀 커브에 들어서고 있었다. 나는 대답을 할 수 없어서 가능한 한 선생님이 몸을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핸들을 신중하게 돌렸다. 커브가 끝난 지점에서 겨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죽기 살기로 억지 부리는 사람은 얼마 없어. 대단한 탁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남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세상이 이런 것이니까 그런 정도의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그런 사람들은 이쪽이 가고만 섰으면 밀어붙일 수가 있지. 물론 어디까지나 자기 아집을 관통시키려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건축가로서의 신념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그 자리에서 자기 생각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가는 평상시 어떻게 해왔느냐의 연장선상에 있어. 여차하면 저력을 발휘할 생각으로 있어도 평상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 갑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392쪽에서 393쪽. 내가 어떤 이유로든 일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면 10명이 일하는 이 사무소는 단계적으로 사람을 줄여나가다 4년 뒤에는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직원도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다. 해산 후 원래 사무소가 처리해줘야 하는 보수 작업은 두 수석 건축가가 세울 설계사무소가 계속 맡는다. 자본금과 당장의 운영자금은 내 생명보험에서 내준다는 구상이다. 이후로도 의뢰가 들어오면 설계 당시의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실작업에 협력하여 그 대가를 받는다. 수석 건축가는 지금 3대째이다. 그 자리를 맡는 때는 내가 죽은 뒤 혹은 일을 할 수 없게 된 시점으로 보수 업무를 인수하기로 해두었다. 멋대가리 없는 프로그램처럼 생각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까 그렇지 않았다. 직원들은 언제라도 독립할 수 있는 실력을 익히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준공 뒤의 보수 관리도 좀 더 꼼꼼하게 하려고 한다. 자기가 한 일은 반드시 자기한테 돌아올 거라는 의식이 자연히 생긴 것 같다. 선생님 밑에서 일한다는 생각이 기대지 않고 기안부로 같이 일하고 그 작업에서 나온 것을 최종적으로 자기가 회수하겠다는 동기부여도 되어서 사무소의 분위기는 오히려 좋아졌다. 앞에 기다리고 있는 미지의 요소를 자기 자신을 위한 확장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몸에 익혔으면 좋겠다. 나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적이기를 바라고 있다. 쉰이 지나자 내가 없을 때의 준비가 상상 속의 일이 아니게 되었다. 지금 공연히 20대 직원을 채용해도 예상외로 빨리 사무소가 해산해버리면 너무 딱하고 미안하다. 내가 경험했던 일을 대학을 막 졸업한 젊은이에게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있다. 최근 몇 년간 새 직원 채용을 삼간 것은 그 이유가 컸다. 내가 일찍이 사무소를 어떻게 접을까 생각하게 된 것은 물론 선생님이 쓰러진 뒤에
무라이 설계사무소에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410쪽. 여름별장은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되어 동생인 마리코의 아버지가 샀지만 구 가루이자와의 별장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횟수도 적고 어느 틈엔지 황폐할 대로 황폐해져 있었다. 장수한 마리코 아버지가 봄에 돌아가시자 마리코가 제일 먼저 아내에게 연락했다. 여름 별장을 인수하지 않겠냐는 타진이었다. 생각보다도 훨씬 싼 가격이어서 우리도 어찌어찌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그리고 기억에 이끌리듯이 나는 사무소 공동 경영자이기도 한 아내와 함께 이렇게 여름 별장에 온 것이다. 415쪽. 후나야마 게이치가 설계한 국립현대도서관에는 몇 번인가 갔었다. 지난달에는 노미야 하루에의 원작에 의한 일본 영화 연속 상연회가 있어서 사흘간 계속 다녔다. 재작년 개관했을 때부터 사반세기 만에 대규모 개수가 있었고 관내 열람실 책상과 의자가 반으로 줄어든 대신 지금까지의 3배 가까운 소파 공간이 준비되어 오랜 시간 머무르면서 책을 읽는 이용자가 급증했다. 현대도서관 주변에는 레스토랑과 고서점이 잇따라 오픈하여 전에는 아오야마 묘지 앞에 쓸쓸한 거리에 지나지 않았던 구역이 지금은 평일에도 산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띄게 늘었다. 국립현대도서관은 처음 계획대로 혹은 그 이상의 확장세를 보이며 착실하게 기능하고 있었다. 건축은 준공되고 나서 비로소 생명이 부여된다. 나는 어느새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건축은 이용객과 그 시대에 의해 숨결이 부여되고 살아난다. 그렇게 악취미로 생각되던 니시아라 캐티드럴 성 베드로 대성당도 지금은 주변 풍경의 중심이 되고 조용한 침착함을 느끼게 하고 있다. 사람과 시간이 그 대성당을 키운 것이다. 선생님의 국립현대도서관은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대로 흘러 지나간 세월은 이 모형에 사소한 숨결조차 부여하지 않았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선생님 플랜의 가치가 훼손된 것은 아니다. 선생님 플랜에 생명이 불어넣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417쪽. 원래대로 하는 게 좋을까? 내가 혼잣말처럼 말했다. 원래대로 하다니? 우리 사무소가 여기를 여름 별장처럼 쓰는 일은 없을 테니까 이렇게 큰 집은 우리한테 필요 없어. 유키코는 잠자코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다. 여기를 샀다고 해도 20, 30년 뒤에는 역시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겠지. 우리는 아이가 없었다. 그렇다면 집의 규모를 훨씬 더 작게 애당초 선생님이 처음에 세웠을 때의 형태로 되돌리는 게 좋지 않을까? 선생님이 어떻게 작은 별장에서 지내셨는지 실제 방의 배치 가운데에서 자면서 피부로 느껴보고 싶군. 누군가에게 넘길 때도 처음에 작은 별장 스케일로 되돌리는 편이 서로의 마음의 부담이 적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건 그럴지도 모르지만 인수하기 전부터 남에게 넘겼을 때를 생각하다니 뭔가 좀 이상해. 당신은 늘 끝만 생각해. 유키코는 그렇게 말하고 웃으면서 내가 아까까지 올려다보던 곳과 똑같은 부분, 안채와 동관의 이음새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 어떻게 끝내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그렇지만 자기가 언제 마지막을 맞이할지 아무도 모르잖아?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해 줄 거라고. 유키코는 가끔 교회에서 듣는 것 같은 말을 한다. 옴기니의 말. 424쪽. 담백해 보이는 이 작품은 놀랄 만큼 풍요로운 색채와 향기, 아름다움에 차 있다. 무엇보다도 의식주 중 하나인 건축이 우리의 삶과 직결된 것이라는 사실을 재인식시킨다. 가구 하나하나, 가전제품.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겠지만 건축도 일상의 삶을 풍요롭고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집이 집주인에게 영혼의 안식과 육체적 평안,
즉 기능과 편리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건축가의 삶의 자세에 직결된다. 430쪽에서 431쪽 도쿄대학교 대학원 단계겐조 건축연구실에서 수학한 구로카와 기쇼는 사색과 창조의 궤적이라는 부제가 붙은 구로가와 기쇼 노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건축가는 예술가이면서 동시에 기술자이며 직공이고 다른 직업이 누리지 못하는 광범위한 세계에서 사는 존재이다. 나는 철이 든 후로는 시간을 100% 창조하는 감동, 창조하는 즐거움을 위해 쏟아부었다. 한 곳에 몰두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부분도 많았지만 창조의 즐거움을 알고 누리는 작가 마스이에는 자기 집을 요시무라 준조의 제자인 나카무라 요시우미에게 의뢰해서 지었다고 한다. 그의 취향이 단계 겐조의 현시적인 화려함보다 소박하고 단아한 요시무라 준조에 기울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어째서 이 작품에 묘사된 자연이, 음식이, 가구가, 음악이, 디테일까지 모두 잘 다듬어졌는지, 또한 어째서 모두 오랜 세월 아끼고 애무하여 반들거리는 가구처럼 친숙하게 느껴지는지 알 것 같다.